이 간격은 얼마큼이냐 하면은 내 눈 중에서 가장 튀어나온 부분이 검은 눈동자 있는 곳이겠죠. 여기서도 가장 튀어나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장 튀어나온 부분에서 튀어나온 부분까지를 재서 옮겨오는 거예요. 옮겨오는데 옮겨올 적에 이렇게 잰 다음에 옮겨오면서 이렇게 넓히면은 안 되겠지. 옮겨오면서 이렇게 좁혀도 안 되겠죠. 좁히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좁히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 요거를 여러분들이 그려보세요. 이렇게 그려가지고 요거보다 조금 커도 되고 요거보다 조금 가까울 수도 있고 요거보다 조금 멀 수도 있죠. 이렇게 해서 요거 다 그려보세요. 그리고 이 친구는 그리는데 집중하지 말고 남 그린 걸 여기까지 빌려서 쓰면 돼. 그렇게 그린 다음에 저한테 검사를 못하겠어요. 열심히 말한다고? 까맣게 그리세요. 까맣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어디 보여주세요. 하나는 사각형이었는데 사실은 상관은 없어요. 좀 크게 하세요. 좀 크게 하세요. 조금만 크게 하세요. 바꾸죠. 조금만 크게 하세요. 크게. 조금만 더 크게. 너무 가까울 것 다시 해보세요. 까맣게 칠해요. 까맣게. 너무 멀어요. 많이 멀어요. 아니. 예,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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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5분 지났지 이제, 그죠? 대답을 기다려야 될 거죠. 그래서 어디 어느 부분에서 우리가 잘 모르는 것들에 대한 것을 다 아는 것 같지만 뭔가 잘 모르는 것 같은 경우에 맹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은 그 부산을 다 아실 거예요. 부산을 다 아는데 실제 부산에다 내려놓으면 부산을 알기는 뭘 알아. 어디가 어딘지 알아서 못 가. 그럼 부산이라고 하는 단어만 아는 거지 사실은 부산을 아는 게 아니죠. 박근혜 대통령 알죠, 그죠? 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는 사실은 전화번호 따가지고 서로 통화를 하고 있어야 사실은 아는 사이죠. 일방적으로 아는 거는 사실 아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그 단어에 대한 것도 부산 안다고 하지만 진짜 아는 것이 아니듯이 맹점에 대한 것이 무엇인지 정말 맹점이 이런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런 것이 맹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그려놓은 것을 가지고 굉장히 잘된 예인데 이것을 가지고 하나는 왼쪽에 있고 하나는 왼쪽에 있고 하나는 오른쪽에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오른쪽 눈을 가리는데 왜 가릴 적에 누르지 마세요. 이게 눈을 누르지 마. 그러니까 그냥
보이지만 않을 정도로만 가리세요. 그러니까 오른쪽 눈을 가렸으면은 왼쪽 눈이 남았을 거 아니겠어요. 왼쪽 눈으로 오른쪽에 있는 거를 보세요. 오른쪽에 있는 것을 보는데, 자, 그렇게 봅니다. 다시 내리시고요. 다시 내리고, 자, 오른쪽에 있는 걸 보는데 이렇게 점점 이렇게 가까이 한번 와보세요. 이렇게 나는 지금 이쯤에서 이 왼쪽 게 안 보여요. 하나가 안 보이는 그 거리가 있죠. 자, 그러면 없어졌어, 그지? 한 25cm 정도에서 없어질 거예요. 없어졌어? 잘 보여? 다? 하나가 안 보여야 돼. 이쪽으로. 그 반대편 쪽 걸 보세요. 반대편 쪽 거. 자, 그러면 사라진 사람. 사라진 사람. 됐어요. 내리세요. 천천히 올라가야지. 이쯤에서 펴지. 이거 말고 이거 사라졌어. 안 사라졌어. 그래서 자, 이제 주목하세요. 자, 그러면 한 60% 정도가 확인된 것 같아요. 그럼 나머지 다른 분들은 계속 확인할 수 없으니까 다른 친구들한테 다시 확인해가지고서 나중에 끝나고 그 문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좋겠습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떤 물체를 보면 망막에 상이 맺히는데 망막에 많은 점들이 있는데 그 점 중에 비어져 있는 곳이 한 군데 있는 거죠. 비어져 있기 때문에 그곳과 일치되어졌을 적에는 물체를 보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 점이 맹점이죠. 그래서 그러한 그 맹점을 저는 이제 이런 생각도 가져요.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이거는 그냥 가정이야, 가정. 그 어떤 것도 안 보이는 사람이 이렇게 되어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1, 2, 3, 4 하고 여기 비워두고 5, 6, 7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 있는 거를 올리고 내리고 이렇게 받치는 것 같은 거 기억할까요? 그런 놀이가 있다는 게 이게 구멍이 하나 있지 않으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혹시 안 보이는 사람이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한번 가정해 보는 거야. 그 맹점이 될 수 있는 한 부분을 수술을 해서 떼어내면과 동시에 전체가 다 보일 수도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혹시 그런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그 점 하나가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지금 우리가 보는 그 눈, 우리는 그 시각 예술을 하는 거죠. 미술하시는 분들은 이제 시각 예술을 하는데 눈에 대해서 좀 알아야지 된다고 생각하는 많은 거죠. 육식 동물은 눈이 앞에 있어요. 앞에. 근데 채식 동물은 눈이 옆에 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 연습해 본 적 있을까요? 혹시 해본 적 있을까요? 눈 하나 감고 이걸 이렇게 맞추는 일을 한 적이 있을까요? 눈 한쪽을 감고 이거 이미 다 확인해 놓고 눈 감고 하는 건 나도 요거는 맞거든. 그러니까 아예 전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이건 한쪽 눈으로 본다, 두 눈으로 본다는 문제인데 어떤 것이냐면 한쪽 눈으로 보는 것과 두 눈으로 보는 것에 대한 차이점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한눈으로 보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핸드폰의 화면으로 본다든가 사진으로 본다든가 책에서 보는 거라든가 이런 것은 다 한쪽 눈으로 본 것처럼 평면이야. 평면이야. 그런데 두 눈으로 보는 것은 입체적으로 보이는 거죠. 그 입체는 무엇이냐 하면은 거리가 보여진다는 거예요. 깊이가. 근데 평면에서는 깊이가 안 보여지죠. 깊이가 보여지는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다시 또 눈을 한쪽을 가린다. 저를 보고 눈을 한쪽을 가리세요. 가리고는 이 빨강색 펜하고 내 몸에 어디하고 맞는 일치하는 데가 있겠죠, 그죠? 어딘가 일치하겠다 자리가 다르니까 반대편 눈을 가리고 다시 보세요. 반대편 눈을 가리고 그러면 아까 봤던 그 일치하는 자리가 틀리죠. 틀리겠지. 틀리겠지, 그치? 이쪽에서는 그렇게 안 해봤어도 알겠지. 무슨 소리 하는지. 그러면은 우리가 두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은 두 개의 그림을 보고 있는 거죠. 이쪽 눈으로 보는 그림하고 이쪽 눈으로 보는 그림이 약간 이렇게 차이가 있지 않던가? 그걸 동시에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입체감을, 진정한 입체감을 느끼는 거죠. 여기에 조금 그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면 선원근법이든가 이런 것은 만일 나무 기둥과 가지가 이렇게 있다. 나무 기둥과 가지가 이렇게 있으면 이거를 이렇게 놓으면 가지가 뒤로 가고 이렇게 하면 가지가 앞으로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 같이 선만 가지고도 충분히 입체감은 느껴져요. 그러나 평면적인 입체감인 거지. 사진 한 장 보는 것처럼. 그러면 이렇게 하고 운전을 하게 되면은 잠깐은 뒤해줄지 모르지만은 앞차가 얼마큼 거리에 있는지를 몰라요. 바로 사고가 나는 거예요. 한쪽 눈 가리고는 운전이 안 되는 거예요. 한쪽 눈 가리고 운전이 안 되는 건 어떤 것과 같으냐 하면은 야생 동물이 새 종류 중에는 눈이 앞으로 와 있는 게 부엉이, 독수리 이렇게 그 무엇을 육식 동물은 앞으로 와 있어요. 사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아마 이렇게 해서 안대를 하나 이렇게 매주고 독수리를 풀어놓으면은 내려가서 잡다가 아마 그 땅속에 부딪히거나 이걸 잡으려 갔다가 이쯤에서 이렇게 하거나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쪽 눈으로. 두 눈으로 봐야지만 이거를 정확하게 위치를 잡아낼 수 있는 거죠. 자동차 운전하는 것도 마찬가지 두 눈으로 봐야지만 그것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요지경이라고 하는 것을 아실까요? 요지경 이렇게 쌍안경 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필름을 넣어. 필름을 넣어가지고 여기 있는 필름, 여기 있는 필름, 이 필름, 이 필름이 서로 만나게 되어 있는 거죠. 필름을 이렇게 넣어요. 이거를 돌리면, 꺾으면 이 필름이 돌아가게 되어 있는 거죠. 이건 왜 이렇게 되어져 있냐면 이 사진하고 이 사진은 왼쪽 눈에서 본 사진하고 오른쪽 눈에서 본 사진이 같이 만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동시에 보니까 속의 풍경들이 저 깊은 곳이 다 보이는 거죠. 그런데 자, 여기서 조금 집중해서 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뭐냐면 입체 영화를 찍을 적에는 두 개의 카메라를 가지고선 두 개를 가지고선 찍어가지고 보여줘야 그게 입체 영화를 보이는 거예요. 대신 그게 두 개 다 한꺼번에 보이니까 우리가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한쪽 눈은 파란색 안경을 쓰고 한쪽 눈은 빨간색 안경을 써서 걸러 보이는 거를 합쳐주는 거죠. 그래서 입체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입체 영화라도 한쪽 눈 가리고 보면은 그게 입체가 아니야. 그냥 평면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눈이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 새를 가지고 이야기했지만은 새 중에 참새, 앵무새 이런 것들은 여기 있죠.
그래서 앵무새가 여기서 나를 볼 때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봐요. 얘는 정면으로 보는 거야 나를. 이렇게 보면 다 안 보여. 근데 우리가 그 보기는 이쁘지, 귀엽고 막 이렇게 보잖아. 이렇게 이뻐 보이지만 걔는 눈이 이쪽에 있으니까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떤 것을 공격한다거나 동작이 빠르다거나 그렇지 않고 도망가기 위한 정도의 동작만 빠를 뿐이지 그걸 두 개를 동시에 봐서 입체적으로 어느 그 위치를 정확하게 잡아내는 데는 허점이 있는 것이죠.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호랑이, 고양이과 동물도 호랑이, 사자, 고양이 이런 것들 앞에 있죠. 그러나 토끼 여기 옆에가 있어. 사슴 여기 옆에가 있어. 그래서 사람도 이게 조금 멀리 있는 사람은 순해 보여. 그리고 좀 가까이 있는 사람은 저 사람 좀 싸나워 보인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모든 물고기라든가 들짐승이든가 짐승이든가 날짐승이든가 모든 것들이 눈이 앞에 있으면은 공격적이고 옆에 있으면은 도망다녀야지 되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동물의 눈도 앞에 있는가 아니면 옆에 있는가에 따라서 자기 생활에 맞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눈이 있는 우리가 시각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자꾸 생각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메모 하나 더 할까요? 알지만 잊고 있었던 것들이 있는데 맨 꼭대기에서부터 혹시 그 핸드폰들을 갖고 있나 하시는데 꺼내도 좋은데 다 냈어. 다 냈어요? 그러면은 대표로 누구 하나만 누가 계산기 이제 핸드폰 갖고 계시죠, 박사님? 네. 박사님 핸드폰 갖고 계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거로 그 대신 대표로 좀 계산 좀 해주세요. 네. 계산기 찾으셔가지고. 자, 적으세요. 1,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3. 자, 그러면 1, 2, 3, 그 다음에 4가 아니야. 4 적은 사람, 2 적은 사람 너무 앞서가지 마. 5. 이게 왜 그러냐면은 1하고 2 더한 거는 3이죠. 2하고 3 더한 거는 5야. 그러면 그 다음에 뭐를 찾게 될까요? 8. 그 다음은 14. 그 다음은 얼마라고? 21? 21 맞아? 21. 자, 그 다음은요? 34. 아까 그 다음에 55. 그 다음에 얼마? 89. 그 다음에 계산기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144. 얼마? 144. 그 다음에 233. 또 다음에 77. 그 다음에 610. 610. 610.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합시다. 자, 그러면 610 나누기 377. 계산기 필요하죠? 그냥 계산기로 하시죠. 610 나누기 377 얼마 나오죠? 1.618 37135 네, 그 다음은 빼고요. 자, 그럼 377 나누기 233은? 아는 사람 없니? 또? 1.618 네, 1.618. 일단 그 다음 233 나누기 144는 뭐 볼 것 없지. 똑같이. 볼 것 없어요. 1.618. 이 이야기는 이런 그 수치를 이야기하는 건 피보나치 수열이에요.
근데 저는 학교를 다닐 적에 어떤 임범재 교수라고 하는 분이 쓴 그 비례론에 보니까 황금비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많았어요. 노트 한 페이지가 거의 그 황금비례로 나왔었는데 밑에 1.618 비례를 비롯해서 노트 비례, 1.1대, 1대 3비례 뭐 해서 그 비례를 잔뜩 적어놓고는 그게 다 황금비라고 보시는 책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학교 다닐 적에 궁금했던 것이 뭐냐면은 도대체 이렇게 많다면은 이건 돌멩이 비례다. 그럼 이 중에서 황금비를 어떻게 찾아야 되는가? 무엇이 정말 황금비인가? 그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죠. 그래서 학생들을 자원해서 25명 정도의 학생을 지금 딱 25명 정도 같은데 25명 정도의 학생들을 자원을 받아가지고 그 학생들하고 만드는 거에 있어요. 뭐냐면 사람의 눈이 코가 이렇게 있고 광대뼈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눈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눈보다 이 눈이 뒤로 가 있는 거죠. 이 눈끝이 눈 안쪽보다 뒤로 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보면 눈이 이렇게 붙은 게 아니라 이렇게 붙어서 조소를 하는 사람들은 그걸 더 일단 생각했던 게 있을 거예요. 이렇게 붙어 있지 않고 이렇게 붙어 있거든 눈이. 그러니까 이거를 볼 적에 여기서부터 180도를 보는 게 아니라 180도보다 더 넘어간 223도 정도를 봐요. 이렇게 하고 내 손을 이렇게 움직이면 내 손이 움직이는 게 보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봤을 적에 지금 이 손이 이 정도라 180도겠지, 그치? 이렇게 와도 이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눈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상하로는 속눈썹도 좀 그려줄까? 이게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니까 180도보다는 훨씬 더 눈썹도 이렇게 180도보다는 훨씬 더 135도 정도 지금 정확하게는 기억을 잘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각도를 학생들을 머리를 고정시켜 놓고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랬더니 약 135도, 223도 그 정도 나와가지고 평균을 내보니까 1대 1.618이 나와요. 1.618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보는 그 비례가 항상 이렇게 어떤 것을 보고 있는 자체가 전체를 보는 게 1. 정사각형이라고 본다 그러면 1. 이것의 반보다 넘는 618이 이렇게 붙은 게 이게 자 요거를 0.618 그래서 이거 합하면은 1.618이죠. 그러니까 1대 1.618이 황금비라고 정의를 내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 저것만이 황금비라고 아마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글을 써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만들어지는 게 별 모양이 있다 그런다 그러면 이런 이게 0.618 해서 그 별의 형태에서 오각형의 형태에서 따올 수 있는 게 1대 1.8 비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황금비라고 하는 그 황금비례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눈의 구조 속에서 눈의 형태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러한 비례로 알게 모르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비례를 좋아한다. 그쪽을 훨씬 더 편안하게 생각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것을 만들어내고 연구하는 학자들이 파르테논 신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옛날에 오래전에 명화라든가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그것을 찾아내는데 저는 생각하기를 이거는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뭐냐 하면은 이렇게 만약 그 파르테논 신전이 이제 박봉의 형태가 있고 그 기둥들이 있으면은 이것이 가로로 되어진 1대 1.618을 황금비로 인정을 해도 이게 세로로 되어진 이것까지 황금비라고 생각하지는 않죠. 이렇게 보는 습관을 늘 가졌지 않았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눈이 위아래로 이렇게 있어가지고 예를 들면 이렇게 하고 늘 보고 다녔으면은 이것도 황금비겠죠. 이것도 황금비겠죠. 그러나 가로로 만들어진 황금비가 진정한 그것만이 진정한 황금비다라고 일단 주장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눈이 가지고 있는 것, 그 시각을 가지고 시각적인 문제를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눈에 대한 구조라든가 눈이 가지고 있는 것은 이해하고 공부를 하면은 앞으로 자기가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질문이 없다는 혹시 어른들이 하실 질문 없으세요? 네. 저는 조경 쪽에 더 관심이 있어서 자주 참석하게 됐는데요. 미술은 어떻게 보면 물감과 붓을 갖고서 내가 의도하는 대로 결과물이 나오고 고정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조경 같은 경우는 나무가 계속 자라고 죽기도 하고 또 계절에 따라서 다 색도 바뀌고요. 그래서 이거를 구상을 어느 정도 기간을 갖고 또 거기 재료도 다 잘 알아야 되잖아요. 색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그래서 혹시 그림 그리실 때 그렇게 구상 혹은 기획했던 그 기간과 조경했을 때의 기간이 좀 달라지고 그런 차이, 두 분야의 차이 이런 것들을 좀 말씀해 주세요. 비슷한 질문인데요. 실제로 지금 요즘 융복합이 이제 강조되는 측면에서 지금 추구하신 게 가운데 조경이 건축으로 가면 실제로는 테크놀로지가 굉장히 많이 공학적인 엔지니어링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저는 조경 정도가 실제로는 그런 엔지니어링이나 테크놀로지가 없이 아트가 같이 좀 들어가면서 할 수 있는 결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분야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그런 조경이나 이쪽을 공부하지 않으신 측면에서 지금 아트 측면에서 이제 접근하신 쪽을 도대체 어떤 분이나 어떤 식으로 그 기술 측면을 공학 측면을 좀 보완하고 서로 좀 이렇게 조화를 맞춰 가시는지 아마 비슷한 좀 질문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가 보면은 지금 현재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은 건축하는 사람들이 주도해서 건축이 끝나면 거기에 조경이 준공검사용으로 들어가는 경우인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아름다움을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것은 제가 토목에서부터 조경, 건축을 디자인을 해주죠. 건축을 디자인을 해주면 그 건축가가 그 디자인을 가지고 거기에 설계를 해서 붙여주는 쪽으로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지금 혹시 이시영 박사라고 아이 학생들도 아나? 학생들은 잘 모르나? 그 의사인데 건강에 대해서 매우 유명하신 분인데 이시영 박사가 지금 세로토닌 빌리지를 만들고 있는 걸 제가 주도하고 있는데요. 뭐냐면 그 현장에는 물이 없어요. 물이 없다는 것은 그 파면은 나오겠지만은 그 현재 그 자체에는 산인데 없어요. 물이 없다고 하는 것은 수도 서울에 한강이 없을 때의 서울 분위기하고 한강이 있는 것에 대한 서울의 분위기는 많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이 있어야 굉장히 풍요롭고 그 젖줄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건물을 어떻게 짓냐면
이렇게 된 비탈에 대개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파내고 여기다가 건물을 짓죠. 이렇게 하지 않고 이 비탈이 있으면은 요것만 넣고 건물을 짓고 이렇게 하고서 파요. 여기 메꿔주고 메꿔주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이 들어오는 이렇게 와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일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경우가 있는 거를 그 단면적으로는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는 건 일단 산에다가 박아 놓는 거예요. 꽂아 넣은 상태인 거죠. 그런데 물이 없다는 이야기를 드린 것은 뭐냐면 만약에 이렇게 1층, 2층, 3층만 가지고 있다고 본다 그러면 이거를 쪼갰어요. 이렇게 이 부분을 이만치를 쪼개서 여기를 폭포를 만든 거죠. 이렇게. 폭포를 만들어서 이러한 것이 이 2층에서 이런 그 테라스가 있으면 2층 테라스 있는 곳에서 이 뒤로 폭포 뒤로 사람들이 이동해서 이동할 수가 있고 이 안에서도 물론 그 이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형식의 건축물을 디자인을 해주고 건축하는 사람들하고 상의했을 적에 건축하는 사람들이 건축하시는 분들이 좋다 이 안을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들이 그런 아이디어를 만들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는 실제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는 뭐 전기라든가 기타 부수적인 것들, 복잡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그분들이 해야지 저는 할 수가 없죠. 근데 공학적인 부분하고 또 코스트 부분이 막 좀 그런 데서 갈등이 충분히 생길 것 같아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그 뭐라 그럴까 깊이 있는 것이 아닌 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대체적으로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벽초지 수목원 같은 경우도 전기라든가 전기 배선 그리고 상하수도 이런 것들은 그 안에서 이미 다 저예선에서 해결해서 만들 수 있었죠. 그리고는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요 이야기는 조금 이따 더 하겠습니다만 요 이야기는 조금 이따 할게요. 물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데크를 깔고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다니는 거죠. 아까 보셨듯이 이렇게 되어질 수 있는 거는 물이 더 이상 올라오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딘가에 물이 더 이상 올라왔을 때는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장치가 되어져 있겠죠. 그런 장치가 되어지지 않고는 이렇게 했을 적에는 저걸 띄우는 방법도 있을까요? 예, 그거는 이제 움직이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이제 그 안에다가 이제 고정을 했죠. 그런 것이라든가 사실은 안 보이는 그 물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복잡합니다. 여기에는 연꽃이 심어져 있는데 연을 그대로 심어 놓으면은 연밭이 돼버려요 전체가. 연은 굉장히 빨리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연밭이 되어지는데 거기 이 물 속에다가 담을 쳐놓고 담을 쳐놓은 곳에 연을 심었기 때문에 연이 이 바깥으로는 자라지 않게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안 보이는 그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매우 중요한 것들이 그래서 끝까지 그 형태가 유지되어서 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미술사 쪽으로 봤을 적에 15세기의 르네상스 16, 17세기는 바로 로코코 있었죠. 18세기 그건 뭐 비슷하니까 이제 뺀다고 하죠. 18세기 인상파인데 미술적인 표현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했냐면은 르네상스 때에는 빨강색하고 파란색을 파레트에서 섞어가지고 보라색을 만들어서 그렸어요. 이거 중요한 거야. 미술하는 사람들 중요한 거야. 그런데 인상파 때 와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빨강색하고 파란색을 파레트에서 섞다 말고 캔파스에서 섞어. 어떻게 하냐면은
빨강색하고 파랑색을 섞어서 보라색을 만들어 가지고선 르네상스 때는 그걸로 고색으로 칠해. 고색으로. 그런데 일상파 때는 섞다 말고 여기서 그리면서 하니까 어디는 빨강이 많은 보라가 되고 어디는 파랑이 많은 보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파레트에서 섞지 않고 캔버스에서 섞는다 이런 생각을 하면 좋은 예인 것 같아. 그렇게 되어진 것은 정신이 달라진 거야. 방법이 달라지는 것에서 뿐만이 아니라 정신이 달라지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서양 사람들은 밀을 먹어요. 동양 사람들은 벼를 먹어. 벼를 먹진 않지. 벼에서 나온 빵을 가지고 밥을 해먹고 밀에서 나온 걸 빵을 먹는 건데 이거는 물이 많이 필요해. 이건 물이 많지 않죠. 그러니까 물이 많지 않은 건조한 밭에서 키우는 거고 이거는 물 속에서 키우는 거죠. 이게 영양이 더 많습니다. 이거보다. 그러면 이것만 먹는 사람은 영양이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육식을 포함해야지 되는 거죠. 건강을 위해서. 이 사람들은 육식을 별로 안 해도 큰 문제는 사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반드시 육식을 해. 육식을. 네, 그러면 이 서양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림 그리는 방법은 유화야. 기름이지, 그지? 유화야. 그건 정신에서 오는 거예요. 유화야. 이거 동양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림은 수묵화야. 그러니까 이 수묵이야. 그러면은 이것은 기름을 재료로 하는 거고 이거는 물을 재료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유화를 그리는 거는 여기다가 유화를 칠해가지고서 여기다 유화를 해도 상관없어요. 캔버스에다 꼭 안 해도 돼. 여기다가 칠해서 해도 상관없어요. 여기다 해도 돼요. 근데 수묵화는 여기다 못해. 수묵화는 여기다 못해. 못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관계죠. 관계. 원래 있었던 것을 무시해버려. 그런데 수묵화는 무시하지 않죠. 그 화선지하고 먹이 가지고 있는 물의 정도 농담을 가지고서 화선지에 얹었을 적에 화선지가 먹어. 그걸 품어서 번지는 거죠. 그 2번 다시 하면 2번 안 돼. 그렇게 안 돼요. 그건 내가 한 게 아니라 재료들이 해준 거잖아. 재료가. 그래서 우리가 쓰는 재료가 어떠한 것을 만들게끔 해주는 그 중심이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 행위는 내가 했어도 그 결과는 재료들이 만들어내주는 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화하고 수묵화가 다르지. 유화도 15세기에서 18세기에서 넘어오면서 정신이 달라지기 때문에 재료 사용을 파레트에서만 다 섞인 게 아니라 캠퍼스에서 섞어가지고선 또다시 못 그리는 그런 것을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이 지금 얘기한 그 관계, 재료와 재료가 가지는 관계를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성적인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보통 그 조경을 하시는 분들은 조경을 할 적에 꽃이라든가 나무를 40종 이상 안 써요. 40종 쓰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쓰는 거예요. 근데 저는 40종 쓰는 곳이라면 한 400종을 씁니다. 그리고 벽초지 수목에는 1000종이 심어져 있죠. 그것을 해가 좋아하는 것과 해가 싫어하는 식물을 같이 심을 수는 없죠. 물론 물 좋아하는 것과 물 싫어하는 걸 같이 심을 수는 없어요. 그러한 관계의 식물들이 어떤 것은 꽃피는 시기가 틀리고 꽃피는 색깔이 틀리고 꽃피는 키가 틀리고 꽃의 크기가 다른데 그것을 조화롭게 심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알고 있다. 아는 문제가 아니라 이해하고 있는 문제에서의 접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지리산을 스승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리산이 저를 제자로 받아들일지 그건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리산에서 배웠으니까. 그래서 거기 그 속에서 보니까 잎사귀가 이렇게 생긴 건 물을 좋아하고 이렇게 잎사귀가 이렇게 생긴 건 해를 좋아하고 이런 것들은 이렇게 그늘을 좋아한다 하는 것들이 깨달아지는 것들이 상당 부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미술에서 이야기하는 재료의 섞임, 재료가 가지는 것에 대한 인정하는 것, 꼭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벽초지 수목원 같은 경우도 제가 하는 대부분의 조경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나머지는 그들이 하게 해주는 거죠. 그들이 하게 해줘. 누가 지리산을 관리를 합니까? 아니죠. 지들이 다. 그러니까 제가 심어놓은 조경 공간은 그러니까 세계 조경가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그 조경 공간도 마찬가지인데요. 그곳은 일반 조경을 한 것을 관리하는 걸 100으로 본다면 제가 조경해놓은 곳은 5%도 관리를 안 합니다. 지들이 관리하게끔 그 관계를 맞춰서 심어줬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들끼리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관계가 조화롭게 이루어졌을 적에 저는 늘 그래요. 어떤 벽이 있으면 벽과 어떤 것과의 그 관계를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벽하고 다른 식물과의 관계도 이렇게 해주고 싶은 거죠. 이렇게 이것이 아니라 이렇게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같이 있게 해주고 싶은 거죠. 그것이 조화이고 관계하는 것에 훨씬 깊은 연관성을 지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질문에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다른 조경 하시는 분들보다 꽃이나 나무나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분들의 답변을 다 선생님께서 말씀 전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면에서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시각적으로 이상적인 모습 혹은 작업할 때 영감이 되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작업할 때 영감이 맞는 것 같아요. 네. 누구와 어느 장소를 갔을 적에 대개는 그 현장에서 그림이 다 그려요. 아까 그 그림은 안 나왔습니다만은 세계 조경가 대회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하는 거 글씨가 틀리게 써진 게 있었나? 네. 통과해요. 어떤 거였지? 19세기? 그 18세기 후반기부터 19세기. 그래서 그 현장을 보는 순간에 바로 그 영감이라고 할까 그런 그림들이 그냥 그려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림이 그려진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중에 이제 하나 꼭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미술을 꼭 해야 되는 것이 미술 공부를 한 사람은 예를 들어서 화학 시간에 책에서 실험하고 있는 것들이 이렇게 나왔을 적에 책에서 실험하고 있는 것이 나왔을 적에 그림으로 그려서 자기는 화학 실험을 한 것처럼 자기가 만들어져. 근데 그림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이게 그림이 안 그려지기 때문에 그것을 그 책 자체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미술이 중요한 것이죠. 미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것을 보고 그것을 어떻게 만들겠다고 싶으면 바로 그림으로 나올 수 있는 것들인 거죠. 그래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에 대한 엄청 큰 장점인 거예요. 그리고 곱하기 한 5 이상의 5 또 곱하기 알파에 대한 그 R을 이렇게 연장해 나갈 수 있는 것이 미술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관찰하는 습관 이런 것들이 자기를 개발하는 데 무척 좋을 것이다. 여러분들도 아마 나중에 성장해 있을 적에 그런 점이 꽤 많은 차이를 주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 대기업에서는 며느리 볼 적에 꼭 이슈를 한 사람들. 뭐 대학도 대부분 정해져 있긴 하지만 이슈를 한 사람들을 선택하겠습니다.